주역 강의 세 번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역 강의가 주역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덕과 위 그리고 응이라는 이 개념들인데요. 중용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소성괴 8개짜리 그 8괴 소성괴가 6개짜리로 만들어지면서 64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4괴를 대성괴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6개짜리, 3개짜리 할 때 그 하나하나를 이게 이제 6개짜리인데요. 이 하나하나를 효라고 부릅니다. 효. 요게 효입니다. 효. 그래서 요거는 전부 6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 3, 4, 5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순서대로 두 번째 2효, 세 번째 3효, 4효, 5효 이렇게 하는데 이 맨 아래 첫 번째 이것은 1효라고 하지 않고 초효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 맨 위에 이것은 1, 2, 3, 4, 5, 6 해서 6효 이렇게 하지 않고 상효합니다. 이것이 맨 위의 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6효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위에 7효, 8효 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로 6이지만 6이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없는 이것이 맨 위의 효다 이런 의미로 상효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이렇게 6개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이제 제가 편의상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괴가 있다면 이런 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여기 맨 밑에 초효가 2효가 3효가 4효가 5효가 6효가 하는 이제 이런 괴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실제 이런 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가 있다고 할 때 이 6개를 보시면 1, 3, 5 이것과 그 다음에 2, 4, 6이 있으면 이것은 각각 홀수와 짝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순서를 정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 4, 5, 6을 가지고 홀수와 짝수를 정해 놓고 그것을 각각 어떻게 불렀느냐 그러면 이 홀수의 자리에 오는 효를 여기에 양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양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음으로 되어 있는 이 효를 음효 이렇게 부릅니다. 양효가 있고 효에는 음효가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는 이것이 위예요. 자리. 요것을 위라고 말을 합니다. 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하는 위. 자, 그럴 경우에 이 양효는 이렇게 생긴 이 효는 음효에 비해서
강건합니다. 강건. 음효는 유순하지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대대성 이야기를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음효가 비음이라면 양효는 채음이 되겠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강건함이나 채음이나 이런 것은 음효는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유의 것들을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덕이죠. 이런 것들은 또 음이 가지고 있는 덕입니다. 덕. 자, 그런데 자신의 이 내면의 덕을 말이죠. 이런 덕을, 어떤 덕을, 자신의 내면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런 내면의 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효가 홀수의 자리에 오느냐, 짝수의 자리에 오느냐, 음효가 역시 홀수의 자리에 오느냐, 짝수의 자리에 오느냐 하는 것도 주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 위라고 하는 문제 말이죠. 내가 어떤 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상황이 어떠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 덕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덕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위라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소성괴, 요것을 소성괴 하는데, 소성괴와 소성괴가 결합을 했다고 치면 이것이 조합을 할 때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구분을 하면, 예컨대 이게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이 괴는 8궤에서 보면, 소성괴 8궤에서 보면 2라는 괴입니다. 2. 건곤감니 할 때 그 이자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감괴입니다. 역시 건곤감니 할 때 감과 이 감괴와 이괴고, 요 감은 요것은 물을 상징하고요. 요것은 불을 상징했었죠. 예. 자, 그렇게 되어서 요것을 전체로 보면 6개지만 각각의 성질을 이제 이렇게 갖기 때문에 이것 따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 아래에 있는 요 괴를, 이 3개를, 아래의 3개를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괴라고 부르고, 요 위에 있는 것을 상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하로 이 괴와 이 괴를 나누어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 그래서 이것을 하괴를 내괴라고도 하고, 저 상괴를 외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로 다시 와 보면, 요것은 첫 번째 자리는 1이니까 홀수고, 홀수는 양이죠. 그래서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자리. 양의 자리에 양효가 온 거죠. 양이 양의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음의 자리에 음이 온 것이니까 역시 제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양이 양의 자리에 오고 음이 음의 자리에 온 것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괴에 따라서는 반대로 여기가
양의 자리에 음이 오거나 음의 자리에 양이 오거나 하는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한 것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위라는 거 문제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주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6개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상괴와 하괴, 내괴와 외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니까 요 첫 번째 요것은 위에 있는 상괴의 첫 번째하고 응의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응이라는 것은 호응 관계라는 뜻입니다. 내 짝입니다. 짝.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한 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와 짝이 되는 것이 하괴의 1의 자리와 상괴의 1의 자리, 즉 전체로 보면 네 번째 효지요. 첫 번째 효와 네 번째 효는 응입니다. 두 번째 효와 다섯 번째 효도 당연히 상괴와 하괴의 각각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응이 되고, 또 맨 위에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상괴의 세 번째와 하괴의 세 번째는 서로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첫 번째 자리는 양이고 여기 네 번째 자리, 즉 상괴의 맨 아래 효는 음이죠. 이렇게 음하고 양이 호응 관계, 이것도 음하고 양이 응의 관계, 양하고 음이 응의 관계,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음과 양이 만나서 응의 관계를 형성하면 그 응은 대체로는 좋은 응입니다. 좋은 응. 그래서 이 응이라고 하는 문제도 대단히 주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하나하나로는 잘 지금 무슨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 덕이라는 문제와 위라는 문제와 응이라는 문제를 주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주역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역이라는 책은 인간들이 오래전에, 동양의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터득한 지혜를 기술해 놓은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혜 안에서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품성과 능력, 즉 덕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개인이 이런 품성과 능력을 가지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개인이 처한 조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품성과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라는 것도, 이 위치라고 하는 것, 조건과 상황을 나타내는 이 위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체들 간의 관계죠. 예. 그래서 설령 이 덕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덕이 높은 사람과 덕이 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자체로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지만, 요 둘의 요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곁에는 응으로서 뭔가를 해줄 어떠한 사람들도 옆에 있지 않다. 근데 얘는 그 자체로는 좀 덕이 부족한데 응이 잘 되고 있다. 친구가, 또는 뭐 선배가, 또는 부하가, 또는 뭐 가족이
뭐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그 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훨씬 이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에서 어떤 괴에 어떤 효가 어떻느냐를 판단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서 그것이 흉하다, 길하다, 뭐 이롭다, 이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 중하고 정의 관계입니다. 이 중이라는 것 말이죠. 이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중용 할 때 그 중용인데 이 중용을 가장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개념이 이 떼시자를 앞에 넣고 중용의 중자를 넣는 이 시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중. 이 시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시가 계속 변해요. 즉 이것은 꼭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도 같이 겸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이 중이었던 것이 저때가 되면 중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중용이라는 책을 배울 때 이 중이라는 이제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이 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서당의 선생님께서 이 중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놓고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 책상에 중을 한번 네 손가락으로 짚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셔서 제가 여기 대사각선과 여기 대각선의 접점인 여기 정도를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책상의 중은 여기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이 책상이 놓여있는 이 방의 중을 한번 찾아봐라. 조금 전에 네가 여기를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방의 중은 어디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의 중은 여기가 아니죠. 이 지점이 아니고 역시 당연히 여기와 여기의 중앙점인 여기 어디가 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딜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이라는 게 여기도 중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이 방에 이 공간 전체에 중이 어딘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 어디가 되겠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방이 있는 이 건물 전체의 중은 어디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 선생님이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냐면 중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게 아니라 늘 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새로 찾아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은 그런 것입니다. 중은.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늘 변화하는 조건 안에서 늘 중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반듯한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 근데 이 중하고 정의 관계를 잘 보셔야 할 것이 A라는 상황에 정이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상황에 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A라는 상황의 정하고 B라는 상황의 정이 서로 모순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 상황에서는 정이고 이 방식은 이 상황에서는 정인데요.
이 둘이 한 상황을 어떤 제3의 어떤 C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서로 모순 관계일 수 있다고요. 어떤 것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비유를 제가 맹자에 나온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옛날에 그때 맹자가 살았던 시대나 그럴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남녀 유별이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직접 하지 않는 것이 발음입니다.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건네고 주고받고 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는 이제 어느 장소에 그 물건을 두고 가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 혹은 뭐 어떤 물건을 어떤 도구에 광줄이라든가 쟁반이라든가 이런 도구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물건을 전달을 하지 직접 손에서 손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서로 잡으면 이제 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라고 하는 이 이성 관계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예법이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에 풍 하고 빠졌으면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당연히 건져서 살리는 것이 정도이겠죠. 자,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각각의 정도인데, 자, 어떤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거기에는 남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던져줄 뭐 밧줄이라든가 막대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내 손을 건네서 내 손을 잡고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남자하고 여자는 직접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정도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 정도 사이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아서 이 여자를 구하면 이 정이 깨지는 거고요. 이 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손을 잡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 여자는 죽을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모순이입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럴 때 이 정도와 이 정도를 저울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큰 발음인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선택을 할 건가를 판단을 해야죠. 그런 것을 이제 이 동양 고전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이 저울질하다라는 권자를 써서 권도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저울질을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안 잡는 것이 더 큰 가치냐 아니면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더 큰 가치냐를 따져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덜 큰 가치를, 더 작은 가치를 양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저울질하다의 권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직접 잡지 않는 그것이 중이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여자의 손을 잡아서 그 여자를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 중인 것이죠.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큰 가치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중입니다. 중. 이런 걸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가장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는 치우치다, 예, 치우치다, 뭐 모자라다 또는 남다 하니까 지나치다, 모자라다, 치우치다 이런 것이 없는 가장 기울지 않는 조화로운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중.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의 중은 정도와 정도가 모순을 일으켰을 때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이제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는 그리고 치우침이 없는 것이겠는가를 따져 보았을 때 그걸 중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좀 복기를 해 보신다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효가 양의 자리에 홀수가 양의 자리라고 그랬죠. 양효가 양의 자리에 오는 것. 또 음효가 음의 자리에 오는 것.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홀수의 자리인데 음이 왔고 요건 짝수의 자리인데 양이 왔고 여기도 홀수의 자리인데 음이 여기는 짝수의 자리인데 양이 여기도 홀수의 자리에 음이 짝수의 자리에 양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음효가 양의 자리에 온 형태 그리고 요것은 양효가 음의 자리에 온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하고 요거 이제 정반대 요것과 요것은 이제 정반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음과 양이 각각 자신의 위라는 것은 양이 양의 자리, 음이 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각각 자신의 위를 얻었을 때 정이라고 하고요. 양이 양의 자리에, 음이 음의 자리에 온 경우를 정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령 음과 양이 각각 자신의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도 서로 음과 양이 서로 응의 관계를 형성할 경우도 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이라고. 여기를 보시면 반대로 음과 양이 각각 자신의 위를 얻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음과 양이 서로 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양이 양의 자리에 음이 음의 자리에 온 거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정입니다. 정. 그런데 얘들은 그 음효가 양의 자리에 왔고 양효가 음효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로는 정이 아니죠. 정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응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세 개와 이 위의 세 개, 상계와 하계에서 첫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는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와 응의 관계를 형성한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얘하고 응의 관계인데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음하고 양이 응의 관계를 형성했죠. 음과 양이 서로 응의 관계를 형성. 그러면 이것도 정이라고 해요. 음이 양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정이 아니지만 이 응이 서로 간에 이것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위치를, 내 자리를 잘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이 응이 그것을 보완을 해주는 것이죠. 얘가 없으면 나는 그냥 꼼짝없이 부정이 됐을 텐데 얘 때문에 또 얘는 얘 때문에 서로가 서로 때문에 서로로 인해서 정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의 효에서 여기 5번째 효, 요것이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요 5번이. 맨 위가 아니고, 요 5번째가 5번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5번의 짝인 요 2번째, 요 2번째가 대체로 재상의 자리입니다. 재상. 예, 신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우두머리 신하, 재상. 자, 그러면 임금하고 재상이 있다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런 임금들처럼 아주 현명하고 강단 있는 임금이 있어야만 하겠죠. 요게 양이 5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양이 5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 오게 되면 그 덕이 밝고, 양이니까요. 음인 어둠이 아니라 밝고, 아까 강건하다 그랬죠. 굳세고요. 의지가 굳세고, 능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양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런 임금이에요. 이 5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이제 신하는 그런 임금한테 딴지 거지 말고 그런 임금을 잘 받드는 거죠. 이 음은 온순하고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살리고 보조적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진 재상입니다. 황희정승 같은 이제 그런 분 되겠죠. 예컨대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음은, 이 오는 요거는 보시면 요거는 임금의 자리인데 음이었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유약한 임금입니다. 유약해요. 그 자체로 정도 아니고, 받을 정자 정도 아니고 부정이죠. 그 자체로는. 음이 양의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요구되는 어떤 면모가 부족한 임금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응을 보세요. 이 응이 강력한 신하라고요. 강력한. 그리고 현명해요. 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요게 말하자면 유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다. 그러면 요것은 제갈량입니다. 그런 모습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음이 아니라 양이 왔다. 양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형의, 그 당시로의 그런 유형의 임금이 누가 거기에 가까울 수 있냐? 그러면 조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갈량은 조조하고 한 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제갈량은 조조 밑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비이기 때문에 제갈량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유비에게 제갈량 같은 신하가 없었더라면 유비는 그 정도의 업적을 남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비는 모든 걸 제갈량한테 물어서 했습니다. 제갈량한테. 자신이 판단을 못하고 제갈량이 판단해 준 것을 따랐죠. 그러니까 제갈량은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유비 같은 임금이 있었어야만 한 거고, 유비는 반대로 제갈량 같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재상이 있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제대로 된 한 팀인 거죠. 자기 자신은 임금으로서 부족했고 신하로서 넘치지만, 예? 예. 부드럽고 유순한 음이 와야 할 자리에 강력하고 굳센 양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임금을 만났고 이런 신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어서 명콤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응이라고요. 응.
그리고 여기 2하고 5는 그 자체로 하께와 상께의 중의 가운데 자리라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 중을 상징을 합니다. 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에서는 어떤 괴가 설령 그러니까 설령 위를 얻지 못하고 음이 양의 자리에 왔거나 양이 음의 자리에 왔거나 그렇고 또 자기의 응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면 그런데 여기나 여기에 있다. 네 번째나 여섯 번째에 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있다는 이 자체가 주역에서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을 얻었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 효에 대해서. 그래서 중하고 정이 있을 경우에 정보다 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까 정이라는 것은 정과 정이 충돌을 할 수도 있지만 중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정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그런 점에서 반듯하다의 가치보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거나 치우치지 않는 이 중의 가치를 중용은 더 중시한다. 그리고 그 중의 자리와 중의 가치와 정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덕과 자신의 상황인 위와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상대방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를 가지고 주역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역이 점치는 책이지만 그래서 길, 흉, 이롭다, 이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만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기륭을 판단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라는 그 조건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입니다. 정이냐, 중이냐, 응이 어떠냐, 덕이 어떠냐, 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선과 악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이제 주역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역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